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참수 시간 문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민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거 통치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기득권 이 세력들은 배에 기름이 잔뜩 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잘 지켜서 그 기득권의 줄을 붙잡고 끈을 붙잡고 좀 더 권력을 연장하느냐. 이게 골몰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로서는 김정은이 저걸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지만 이 기름진 귀족들,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지키는 걸 최대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김정은 주변에는 974 군부대니 무슨 경위국이니 이 호위 부대만 드글드글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자, 이게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미사일도 있고 무슨 대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그냥 뚫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참수부대라는 이 강력한 수단, 미국의 참 CIA 국장이 경고했다고 하는데 최후 통첩으로서 그리고 김정은은 이 참수부대라는 것은 과거 이라크 전쟁,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쟁, 빈라덴 잡은 것도 미국의 그 특수부대 아닙니까? 순식간에 김정은을 여절낼 수 있다 이거죠. 가서 잡아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다 걸어줘야지 무턱대고 가서 김정은이 이렇게 잡는 식이 아니라 이거죠. 김정은이 가짜 인물까지 내세워서 동선을 흐리게 하고 숨어 다니니까 바로 이 북한의 정보가 우리한테 이미 다 털렸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동선, 통신시설, 또 지하 대피시설, 컴퓨터에 심지어 암호까지. 그래서 미국의 이 첩보망은 지금 평양에서 무슨 김정은이 20m 지하에서 회의를 한다. 이 김조국이니 이 조영원이니 김여전이 핵심 참모들을 불러놓고 회의한다. 그러면 이걸 다 도청하고 감청하는 시설이 우리한테 다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코 엄포도 아니고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북한을 빤히 들여다보지만 그 이상의 확산은 지금 순간순간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그런 정보를 미사일 정보, 핵 정보 누가 다 갖다 줬겠습니까? 우리한테, 미국한테. 바로 그것은 김정은의 통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통전부에 암살된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남이가 우리 정보기관과 이미 다 통했고 미국의 CIA와 통했고 이것은 간단합니다. 돈으로 매수하면 김정남은 가져오라는 거 다 가져오고 김정남도 나름대로 김정일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나 노동당이나 이런 데 장성택이 심어놓은 인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 첩보를 알아오려면 예를 들어 우리 힘으로 알아오려면 100억으로도 안 되지만 김정남한테 그냥 1억만 집어주면 보따리 싸서 갖다 준다 이거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쫙 다 입수해서 입체적으로 언제든 김정은의 목을 친다. 이런 계획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멍청함을 우회적으로 조롱한 비건 전 국무부 장관인데요. 비건 전 국무부 장관이 조지 워싱턴 대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과 방북했을 때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하나로 세계은행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었다. 김정은은 그 질문을 받고 폼페이오 장관을 쳐다보더니 세계은행이 뭐냐? 라고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더 밝은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은 사실 전체주의 독재국가보다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미끼였던 셈이다. 북한하고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또 실제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고 했었죠. 그때 니들 잘 살고 싶지? 그러니까 세계은행 가입할래? 우리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세계은행이 뭔데? 월드뱅크가 뭐야?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의 금융기구죠.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이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를 지출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들이죠. 빈곤을 퇴치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빈곤하고 또 개발도상국이 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세계은행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쯤은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되죠.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은행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세계은행 들어가면 미국 컨트롤 받아야 되고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 치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세계은행 거기 가입하면 돈도 좀 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정말 놀랍게도 월드뱅크가 뭔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건은 참 그게 한심했는지 우리는 자기네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건 우리의 노력이었을 뿐이고 걔들은 관심 없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미끼였다 라고 그냥 우회적으로 이렇게 자책을 하고 말았는데 미국은 북한을 싱가포르 모델로 발전시켜 주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1차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도 독재국가고 그런데 싱가포르 이렇게 잘 살아. 니들도 우리하고 같이 우리의 제안대로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2차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했죠. 하노이 니들처럼 사회주의 국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확 불타오르고 있어. 니들도 우리 말 들으면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렇게 지난번에 봤던 싱가포르처럼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미국의 당시 포석이었죠. 그런데 북한이 걷어찼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어쨌든 김정은 이렇게 멍청하다 라는 건데 그 멍청한 걸 비건을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알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북한 국민들은 왜 모르겠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렇게 멍청한 자를 위임맞이 그러면서 정말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무튼 이렇게 멍청하다. 그래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그는 정말 절대 권력자일까? 아니다. 바지 사장이다. 제가 지난 한 6월 달쯤에 김정은은 바지 사장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야기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토마스 셰퍼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때 북한 대사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 또 대사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북한에 머물렀던 완전히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면서 북한의 정치 체제는 1인 지배체제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한 사실상의 집단 지도 체제가 통치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은 아주 작은 그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 집단은 당내 안보 관련 책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소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김일성 때부터 함께 해온 최상위층 엘리트 집단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서로를 매우 잘 알며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 나는 이들을 강경파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김일성이 빨치산 마적대 하던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던 자들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내 안보 관련 책임자, 즉 군부 인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혈통, 김일성 가게 이런 건 그냥 간판, 즉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집단 지도체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가 그렇게 발표해 라고 하는 이익 공유 집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 먹는 집단이 아니다 북한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바지 사장.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지금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 계속하죠. 계속 새로운 모델의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합니다. 신형 미사일 그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죠. 우리도 지금 누리호를 사실은 그게 이제 한 5,000~6,000km의 탄도미사일로 제공될 수 있는 건데 누리호를 며칠 있다가 쏘옵니다. 그거 우리 한국 같은 경제력으로도 쉽게 추진해왔던 일은 아니죠. 나라호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되어 오는데 아주 오랫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옵니다. 성공하기를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로켓포죠. 이런 것들 여러 종류를 완전히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 주민들은 쌀도 없고 옥수수도 없고 굶어 죽을 거 가고 있는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5년 동안 책임져 줄게. 군량미 풀어. 라고는 해놓고 실제로는 군량미를 팔아버리고 준다고 해놓고 돈 내고 사. 근데 살려고 했더니 또 군량미는 또 어디서 누군가 다 떼먹었는지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사일 만들 때냐? 하고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노하는 상황에서 북한 전역에 은밀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 당국이 긴장하고 그걸 단속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민사상 통제 및 내부 결속을 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에는 주민들의 입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다. 노동당과 보위부 인력이 공동으로 투입되는 이번 투쟁은 유언비어 유포자 및 국가에 대한 비난자 색출과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나이도 어린 지도자가 인민들을 다 죽게 만들어 놓았다. 정치 경력도 부족해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에 붙으려다가 망신당하고 그 분풀이로 인민만 못살게 한다는 비판이 돌았다. 자, 유언비어 돌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정치 경력도 없다. 나이도 어린 놈이 또 무식하다, 멍청하다. 아까 뭐 비건도 멍청하다라고 했듯이 멍청하다.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나왔는데 이제 인정도 못 받는다.
왜? 어리고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미국에게 붙었다가 미국에게도 팽당하고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다. 대동강, 압록강 오리알 돼버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걸 그럼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이 유언비어의 출처는 어딜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코리아 미션 센터에서 북한으로서 들어와서 작업을 한 것 아닐까.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정은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친중 세력들이 중국하고 약간 등거리를 하려고 하는 이 김정은을 솎아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깎아내리고 또는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코리아 미션 센터의 작업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박정천이가 완전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 공개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을 맞아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2를 개최한 가운데 전람회장에 걸린 한 대형 사진이 당과 군 간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단둘이 찍은 사진에 당과 군의 간부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의 바퀴보다 훨씬 크죠. 이 미사일 발사 차량 바퀴를 우리가 분석할 때 한 2.5m 정도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이거 몇 미터냐 라고 분석할 때 이 바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 한 2.5m, 그리고는 이제 사이에 띄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바퀴 하나의 큰 간격을 한 3m 정도로 보고 바퀴가 10개네 그럼 30m, 11개네 33m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퀴보다 훨씬 커요. 이 사진이 뭐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사진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대한 사진인데 여기 흰 옷을 입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고 그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이게 박정천입니다. 또 이 맞은편 기둥에는 지금 김정은 독사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박정천 독사진을 여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급진적이니까 조금 물타기해서 한 발 담궈서 헤쳐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김정은을 물타기 차원에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원래는 박정천 독사진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천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에 김정은하고 이렇게 거의 뭐 나란히 하는 이런 상황, 여기에 우리만 놀라냐? 아닙니다. 북한 최고위 간부들, 당, 군 모두 깜짝 놀랐다. 그래서 김책 동지 같다. 이건 완전히 김책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방발전 전람회에 참가한 당과 군의 간부들은 원수님과 박정천 동지의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으로 지금 중앙당과 군 내에서는 원수님께서 박정천 동지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입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전람회에 참가한 당 군수공업부 일군들, 국방과학원과 국방대학 연구자, 과학자, 기술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선 간부들, 군단장 및 사령관 등은 전람회장 한편에 내걸린 원수님과 박정천 동지의 대형 사진을 보고 놀라워하며 수령님, 즉 김일성과 김책 동지 사진 같다 라는 말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당과 군 내부에서 수령님께 김책 동지가, 장군님, 즉 김정은에게는 오진우 동지가 있었다면 원수님, 즉 김정은에게는 박정천 동지가 있다 라는 말이 돈다. 그래서 박정천이 김책, 김일성의 김책, 김정일의 오진우와 같은 반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책이 누군지, 오진우가 누군지, 김일성에게 김책은 어떤 인물인지, 또 김정일에게 오진우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안다면 지금 박정천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김책과 오진우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책은요 1903년에서 1951년까지 살았는데 51년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6.25 전쟁 중에 죽었죠.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게 연합군 측의 주장이고, 북한 측의 주장은 일하다가 과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폭격 맞아 죽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무튼 이 김책은 김일성보다 나이가 9살 많습니다. 김일성의 만주 마적단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사로 북한에서는 충성과 의리의 대명사 그 자체로 불리는 영웅입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나이와 계급은 물론 영향력과 휘하 병력 등 모든 면이 김일성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그의 책사를 자처하며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김일성 집권 후에 부주석이 되어 실력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6.25 전쟁 당시 전사했습니다. 김책은 만주에서 만적대 활동을 하던 이 도둑이죠. 김일성하고 똑같이. 그런데 나중에 소련군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소좌로 들어갑니다. 소련군에. 그런데 김일성은 나이가 어렸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대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김책이 머리만 잘 썼으면 자기가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 세력의 최고 대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휘하로 들어가서 김일성에게 9살 적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왕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수립 이후에 보안상이 되고 나중에 부주석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중에 죽었는데, 즉 킹메이커입니다. 김일성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 정도로 김일성에게 중요한 의미다 보니까 김책시, 도시 이름을 김책시, 그리고 김책공대 그런 걸 만들어주고, 또 근위 김책사단, 군부대 이름도 김책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추앙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킹메이커. 자, 그럼 오진우는 또 누구냐? 오진우는 역시 만주 마적대 출신인데, 그런데 이 김일성보다 조금 어립니다. 5살 어리죠. 그러면은 5살 어리다는 것은 뭐 크게 나이 차이가 아니니까 김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마적대 활동을 해왔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어릴 때도 같이 있었겠죠. 자, 17년에서 95년까지 살았는데요. 김일성의 만주 마적단 시절부터 김책과 함께 최측근 역할을 했던 인물로 어린 김정일을 업어가며 키운 김씨 가문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6.25 전쟁 중에 43사단장, 근위 서울 3사단장 등의 요직을 거쳐 군 내부에서 착실하게 세력을 키웠고, 김일성 말기 김정일의 손을 잡고 김일성과 김평일을 축출한 공으로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추대됩니다. 말년까지 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자 국장이 치러지고 대성산 혁명 열사령에 안치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당은 김정일에게, 군은 김평일에게 넘겨주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당시 이 오진우, 우리가 오진우 하면 뭐 인민무력부장 이런 상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76년도부터 죽을 때까지 1995년도까지 무려 19년을 인민무력부장을 했었고, 지금은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총참모부를 다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군부 최고 실력자를 19년 동안 했던, 종신토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추대됐는데, 북한군 원수가 아니고 공화국 원수입니다. 북한의 원수. 아니 김정일이가 있고 그 위에 물론 대원수인 김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원수가 된다. 도대체 9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 사실은 정변을 해서 김일성에게 정변을 해서 김정일의 손을 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오진우입니다. 군부가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92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을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외치는 김일성이, 내치는 김정일이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 그냥 김일성을 축출하고 김정일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92년도에.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오진우를 공화국 원수에 올려주죠.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죽었는데, 그 말은 뭐냐? 김평일을 축출하는데 후계자로 지목될 때 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확 북한을 다 먹어버릴 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버릴 때 또 자기 손을 들어준 정말 대단한 은인이죠. 킹메이커입니다. 이렇게 김책과 오진우는 둘 다 킹메이커입니다. 그럼 박정천은 뭐냐? 박정천은 킹메이커 아니죠. 그냥 지금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김책과 오진우보다 더 능력 뛰어나다, 권력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는 아버지 세대부터 같이 완전히 뭐 삼촌처럼 지내왔던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권력을 가지면 뭐냐? 이 사람은 끈끈한 우정은 없는 사이다. 경쟁자 정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셰퍼 전 평양 주재 독일 대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군부 강경파가 지금 완전히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군부 강경파의 성격이 지금 김정은 시대, 현재 김정은 시대는 바뀌고 있다 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박정천이 이렇게 권력을 잡는 이 시기에 북한군은 대단히 큰 변혁을 했죠. 박정천 하면 미사일이, 포병사령관이었으니까 미사일이 그냥 상징이 되죠. 그런데 그 미사일 부대를 동서로 나눠가지고 서쪽, 즉 평양을 담당하는 이 지역에 중국을 방어해주는 그런 방어 임무를 준다 라고 할 정도로 북한군이 갑자기 중국과 굉장히 친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북한군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당시 이제 뭐 노동제기대 동원해서 하던 열병식에 김정은, 그리고 조용원, 최룡해, 북한 최고 수뇌부들 중에서 군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야, 니네들 우리한테 붙으면 그 친중군부 걔네들 정리해준다니까 우리한테 붙어 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미국이 이 북한 최고 수뇌부 중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탄작용으로 군부들은 김정은 멍청해, 미국에게 붙어먹으려고 하고 있어 라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북한을 레짐 체인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한국이 엉뚱하게도 종전선언 운운하고 엉뚱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CIA 국장, DNI 국장이 연이어 와서 지금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라는 그런 경고하러 이 주말에 이틀 간격으로 최고 정보수장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미국이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준비가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